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림입니다. 여러분들 복권에 당첨이 되시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어떤 대답을 하실 건가요? 대부분은 오히려 노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현실에 이제 부대끼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거와 달리 이제 마음 편하고 좀 즐기면서 일을 좀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노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사실 일어나지도 않은 저런 상상을 왜 할까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런 엉뚱한 상상, 좀 희망적인 상상을 좀 가끔 하다 보면 힐링이 되기도 하고 기분 전환도 되잖아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또 힘차게 지금 오후 시간인데 힘이 좀 빠지실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죠. 힘차게 또 좋은 상상 하시면서 기분 전환 한번 해보시면서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도 이야기 또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02-2638-3961번, 서울 전화 02-2638-396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지금부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부동산 가이드 목요일 함께 하실 분 또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IM 부동산 연구소의 정재엽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IM 부동산 연구소의 정재엽 소장입니다. 네, 10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10월 31일. 좀 있으면 이제 겨울이 될 것 같은데 아무쪼록 이제 건강 관리 잘 해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제 복잡한 부동산 고민을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네요. 오늘 10월 마지막 날이었네요. 제가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10월 마지막 날 마무리도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하시고요. 11월 1일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또 저희가 대면 자리 마련이 되어 있잖아요, 소장님. 어떤 자리일까요? 네, 세미나 진행합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 오후 1시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제 세미나 주제로는 사실 최근에 이제 모아타운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런 공모 요건이 강화되다 보니까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갈피를 잘 못 잡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모아타운 공모 요건이 이제 거의 다 충족이 된 조만간 이제 선정이 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상세하게 풀어드릴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입지도 떨어지지 않는 이제 한강변에 가깝고 또 1억대의 소액 투자로 이제 진입이 가능한 곳이니까 많은 관심 가지시면서 세미나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액으로 재개발에 이제 투자가 가능한 곳도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후에 또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 매주 목요일 또 이 시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재엽의 하플 시간이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양재동 두 편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지역으로 떠나볼까요, 소장님? 네, 오늘은 강동구 천호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호동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있는 거 맞죠, 소장님?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있는 곳은 네. 아니고 이제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있는 곳은 이제 둔촌동 네네. 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천호동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이 고덕동 불과 이제 한 4년에서 5년 전까지 강동구 얘기하면은 대부분 고덕동을 이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최근 들어서 이제 강동구 얘기하면은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올림픽 파크 포레온에 있는 둔촌동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상대적으로 강동구의 천호동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관심 밖에 있는 지역인데 뭐 고덕동이나 둔촌동과 더불어서 상당한 개발 잠재력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에서 소외가 된 이 강동구 천호동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대부분 둔촌동의 올림픽 파크 포레온은 사실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다 한번 들어보셨을 거고 부동산을 모르는 분들 또 저같이 부동산 잘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만 기억을 하고 계실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확실하게 정리해 주신다고 합니다. 강동구 천호동과 이게 다르고 천호동에 어떤 미래 가치와 입지를 가지고 있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천호동의 지역 분석부터 한번 떠나볼까요, 소장님? 네. 모든 지역을 볼 때는 일단 위치, 그러니까 이제 입지부터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강동구 천호동에 대한 이제 입지 분석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동구 하면은 뭐 고덕동이나 둔촌동 주로 이제 얘기하는데 과거부터 시작해서 사실 강동구라고 하면은 이 천호동이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이 천호역을 중심으로 해서 강동구의 중심, 메인 상권들이 전부 다 몰려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호역 바로 옆에 현대백화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마트, 그리고 이 뒤편으로는 먹자 골목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과거부터 이 천호동이라고 하면 이 강동구의 중심 상권 역할을 해왔고요. 또 교통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지역인데, 천호역 같은 경우에는 8호선과 5호선이 지나가는 환승역인 더블역세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8호선을 통해서 잠실, 강남 이쪽으로 이제 이동하기 편하고 5호선을 통해서 도심 지역이라고 하죠. 이제 광화문 쪽까지 나가기 편한 이제 그런 이제 뭐 대중교통에 이제 특화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자차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이제 편리한 지역인데, 천호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강동구가 서울의 끝자락이다 보니까 뭐 서울 중심으로 진입하기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올림픽대로와 그다음에 강변북로가 상당히 가깝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올림픽대로 또는 뭐 강변북로를 통해서 이제 서울 중심부로 이제 진입하기 상당히 용이한 특징이 있고, 또 이 외곽 지역이다 보니까 서울 외부, 뭐 서울 양양 고속도로를 통해서 강원도를 간다든지 아니면은 중부 고속도로를 통해서 이제 뭐 대전이라든지 또 이제 아래 지방으로 이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자차도 상당히 이제 이용하기 편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강동구에서 이제 천호동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제 외면받고 있는 이유라고 하면은, 지도상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천호동이 상당히 크게 행정구역상 좀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뚜렷한 대단지 아파트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다른 이제 좀 상징성 있는 뭐 이런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많이 없고 다 이 저층 주거지로 이렇게 이제 남아 있다라는 점은 다소 이제 좀 아쉬운 점이기도 합니다. 네. 강동구의 중심 상권 역할을 하던 천호동입니다. 중심 상권이었기 때문에 대중교통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건 물론이고요. 그리고 또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를 굉장히 또 바로 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지리적으로도 매우 매력이 있는 그런 천호동인데요. 근데 이제 과거의 중심 상권이었다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 변모할 그런 미래 가치가 좀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매력 포인트가 좀 있는 걸까요, 소장님? 네, 이 천호동 매력 포인트 또는 이제 잠재 가치라고 하면은 이 재개발이 앞으로 이제 유망한 지역이다. 그리고 한강하고 접해 있다라는 걸 이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 천호동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에 오래 사셨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천호동에 대해서 옛날부터 알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약간 이미지가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 뭐 아까 앞서서 이제 입지 분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천호동 일대가 전부 노후도가 이제 심한 노후된 저층 주거지로 남아 있다라는 점도 있고, 천호동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좀 유흥 시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유해 시설도 좀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도 있다 보니까 좀 예전부터 천호동을 알고 계셨던 분들은 천호동 하면은 좀 너무 이제 안 좋은 지역이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강에 접해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이점을 잘 살리지 못했는데, 또 이런 저층 주거지로 오랫동안 남아 있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천원 뉴타운 재정비 촉진지구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한 20년 전쯤부터 해서 이 천호동이 워낙 이제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낙후된 지역을 좀 바꾸기 위해서 뉴타운도 지정을 하고 재정비 촉진지구도 지정을 했는데,
과거에 이제 이 서울시 정책상 어떻게 보면 재개발 재건축을 좀 밀어주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간만 오랫동안 끌다가 결국 해제가 되어서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더 오래된 이제 노후된 지역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천호동이 지금 현재 좀 안 좋은 인식 속에 남을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천호동의 잠재 가치는 이 재개발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또 반대로 오히려 또 괜찮아진 게 그동안 개발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노후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새 건물, 큰 건물 많이 짓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부터 재개발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지역들이 전부 다 이제 천호동 내에서 재개발의 진행 중에,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 이상으로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된 곳만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자, 과거에 이제 유해 시설이 있던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천호 1, 2, 3구역이라고 해서 현재 여기는 뭐 이제 다 철거가 끝나거나 아니면 아파트가 이제 거의 완공 직전이거나 완공해서 입주까지 완료된 지역이 있을 정도로 정비가 거의 끝났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또 한강변 인근으로 보자면은 한강변은 이제 바로 맞은편에 이렇게 총 3개의 정비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공공 도심복합 사업으로 해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구역, 그 아래쪽에는 신속통합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역이 있고요. 옆에 이제 좀 작게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현재 시공사 선정까지 맞춰져 있는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좀 뒤쪽으로 보시면은 이쪽 이제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크게 이제 4개의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뭐 천호 3-1, 3-2 재개발 지역과 신속통합, 모아타운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곳 지역이 지금 현재 진행 상태가 좀 꽤 많이 진행이 됐으므로 앞으로 한 4, 5년, 뭐 길면은 뭐 6, 7년 정도까지는 볼 수 있겠지만은 그 정도 시간만 지나면은 강동구의 오래된 저층 주거 지역이 대부분 다 이제 없어지고 번듯하고 깨끗한 새 아파트들로 이제 다 바뀌어 나갈 것으로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한강과 접해 있는 그런 매력도 있고요. 또 노후된 저층 주거지와 유해 시설들이 있었는데 이게 싹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여러 재개발들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생각보다 진행 단계가 꽤나 많이 좀 속도가 진전이 된 그런 부분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조금 있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소액 투자는 쉽지 않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천호동 도 좀 그렇지 않을까요? 꽤나 진행된 곳이 많으니까. 근데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다시 이제 여기 표시된 재개발 지역을 보시면은 사실 이제 재개발 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거나 아니면 상당히 이제 진행이 많이 된 곳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 이제 한강변 지역 많이 보시는데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 묶여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수요를 하지 않은 무주택자의 실수요자가 아니면은 투자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요. 여기 이제 뒤편 같은 경우에는 뭐 또 신속통합 지정된 구역도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되어 있고, 모아타운 지정된 곳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투자금이 이제 상당히 무거운 이제 그런 이제 단점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투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또 투자에 대한 제약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에 제가 이제 추천드릴 만한 지역이 한 군데가 있는데, 자, 어디냐면은 여기 이제 암사역이 있고 이 암사역 뒤쪽 블럭을 조금 주목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투자금 자체도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쪽쯤에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매매가는 약 한 4억 초중반, 4억 초반 정도 보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뭐 신축급 투룸빌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매가는 4억 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가 전세가는 2억 후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금이 1억 초에서 뭐 좀 많으면 이제 한 중반 정도, 요 정도 이제 보시면 되는데, 사실 서울에 지금 뭐 강북권도 마찬가지로
조금 이제 투자 한번 해보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다 2억 이상의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천호동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이 1억 초중반 정도면은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이점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쪽에 이제 투자금 매매가가 이제 싼 대신에 나중에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재개발이 된 다음에 가치가 낮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최근에 그 신축 아파트가 이제 완공되었을 때 또는 이제 구축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이제 아파트의 가치를 따지는 이제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빗대어 이 지역을 보면은 상당히 괜찮구나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뭐 보통 이제 어떤 부분들을 이제 보느냐 기본적으로 뭐 이제 역세권 보겠죠. 역하고 가까운지 볼 거고 그 다음에 녹지 이제 공원이 이제 인근에 있는지 또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가 있는지 또 평지로 이루어져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보는데 자,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천호동 이 뒤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암사역 초역세권으로 볼 수 있고요. 뭐 공원 같은 경우에는 앞에 천호공원도 있고 한 도보로 한 10분 정도만 가면은 한강공원 있습니다. 또 이제 이런 이제 한강공원의 이점을 이제 살릴 수도 있고 또 초등학교 천호동 이쪽 이제 뒤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초등학교가 좀 많이 없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암사역 뒤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동초등학교, 천일중학교 등 초중학교가 둘 다 이제 붙어 있어서 이제 자녀 교육하기에도 이제 편한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평지, 이 사진상 보시는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도상만 봐도 도로가 상당히 좁고 꼬불꼬불해 보입니다. 여기가 이제 다 언덕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그에 반해서 암사역 앞쪽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 평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우리가 최근 아파트 이제 비싼 아파트를 기준으로 삼는 이 여러 가지 이제 요건들을 다 갖추고 있다 보니까 현재는 저렴하지만은 그렇다고 이제 영원히 저렴한 게 아니고 개발이 완료가 되면은 상당히 큰 가치를 지닐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암사역 뒤편, 이 천호동 이 지역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거나 투자금이 좀 높는 등 접근하기 쉽지 않은 곳이라서 옥석 가리기를 좀 잘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천호동 재개발 내에서도 핫플인 곳 한 곳을 또 짚어주셨는데요. 이곳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궁금하시다면 세미나 참석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양재동 인근에서 진행이 되고요. 1억대로 소액으로 재개발 추진 지역 궁금하신 분들도 참석해 보셔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지금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번호 보이시죠? 전화 문의 후에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02-2638-3961번, 02-2638-396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지금 핫플 알아보는 동안 또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문자 한번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3989님께서 2847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분당 아파트 재건축을 바라보고 단지 내 소형 상가를 매수를 했습니다. 나중에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이분도 재건축을 생각하시고 소형 상가를 매수를 하셨대요. 아파트 입주권 받을 수 있을까요, 소장님? 네, 소형 상가,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위해서 소형 상가를 매입하는 경우가 이제 꽤 있는데, 원래는 이 강남권에서 주로 이제 유행을 하던 이제 그런 부분이 최근에 1기 신도시 뭐 이제 특별법으로 인해서 이제 분당 쪽에 재건축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분당 쪽까지 많이 이제 번져 나가면서 질문 주신 청취자분도 아파트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 소형 상가 매입을 하셨네요. 자, 일단 질문에 답변 드리기 전에 왜 소형 상가를 투자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소형 상가를 매입하는 이제 아파트 재건축 입주권을 이제 받기 위해서 소형 상가를 매입하는 이유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 소액이라는 점입니다.
보통 이런 소형 상가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1억에서 한 2억 정도, 뭐 조금 이제 사이즈 있거나 비싸다라고 싶으면은 한 4억에서 한 5억 정도면은 매수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진짜로 이제 재건축 아파트에 아파트를 사겠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싸도 한 10억 정도, 뭐 매가는 비싸고 전세가는 이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아무리 싸도 한 10억 정도, 뭐 이제 강남이라든지 좀 더 이제 상급지로 가면은 뭐 한 15억에서 한 20억 정도까지 자금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금적으로 이제 압박이 되시는 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소형 상가 많이 생각하시고, 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증여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체 금액을 다 증여로 하면은 세금이 이제 많기 때문에 이 소액을 이제 증여해서 강남이라든지 상급지에 재건축 아파트를 이제 뭐 투자를 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은 상가다 보니까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아파트 투자를 할 때 또는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가장 고민이 깊으신 분들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1주택을 가지고 가시거나 아니면은 무주택이신 분들. 이분들이 가장 이제 투자할 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본인이 가지고 계신 집, 뭐 언제 팔지는 모르겠지만은 팔면 비과세 받을 수 있는데 혹시나 주택을 늘리면은 양도세를 낼까봐, 그러니까 이제 비과세 때문에 고민을 이제 많이 하시고, 무주택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청약에 대해서 아직 이제 기대를 다 놓지 못해서 주택수를 늘리는데 이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이 재건축 상가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계신 이제 집에 대해서 비과세 받으시면 되고, 또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청약 통장까지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세금 때문인데, 자, 1주택자나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가 늘어나는 것 때문에 이제 고민이 많으시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주택수 늘어나는 거는 크게 상관없는데, 자, 세금 때문에 걱정이 많으십니다. 자, 뭐 세금이라고 하면 어떤 세금이냐? 대표적으로 취득세가 있겠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세금을 보통 1에서 3% 정도 내는데, 중과 때문에 12%나 되는 이제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상가의 일반 세율, 그러니까 4%만 고정적으로 납부를 하면 됩니다. 중과세 없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취득세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주택이 아닌 이 상가 투자를 이제 생각을 하시고요. 또 취득세도 있고, 또 하나 이제 고민이 많으신 게 이제 종부세죠. 자, 취득세뿐만이 아니라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부세, 종부세가 이제 많이 이제 과세될까봐 주택을 더 늘리지 못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는 소형 상가다 보니까 또 종부세에 대부분 이제 해당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대부분 이런 그 재건축 아파트에 소형 상가를 많이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시청자분께서도 요 이유 중에 하나로 투자하셨지 않을까라고 이제 짐작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질문 주신 내용은 소형 상가를 뭐 아파트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매입을 하긴 했는데, 과연 이게 진짜 나올까라고 이제 그런 이제 질문을 주셨잖아요. 말씀드리기엔 좀 죄송하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아마 아파트 입주권 받기 힘든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입니다. 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칠판으로 바꿀게요. 자, 재건축 아파트 상가 투자할 때 대부분 다 아파트 입주권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받았는데, 사실 예전에는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좀 힘든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좀 이유를 천천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재건축 아파트 상가를 매입했을 때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본 법령이 있습니다. 이 근거가 되는 법령이 흔히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도정법, 줄여서 이제 도정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도정법 시행령 63조가 이제 기본이 되는데, 자, 여기 내용이 뭐가 있냐? 자,
일단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아파트로 받고 상가는 상가로 받는 게 이제 기본 원칙이나, 예를 들어서 조합원의 100% 동의. 그러니까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면 어차피 조합원들의 재산권이니까 상가도 이제 아파트 받을 수 있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요. 근데 조합원의 100% 동의가 없으면은, 동의가 안 되면은 일단 못 받는데, 자, 근데 예외적으로 상가를 건설하지 않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가의 소유주들이 상가를 결국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상가가 지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아파트 입주권으로 대신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쉽게 받을 수 있지가 않습니다. 뭐 이제 조합 같은 경우에는 100% 동의하는 경우도 잘 없고, 상가를 이제 안 짓는 경우도 거의 드물기 때문에 사실 웬만하면은 상가는 상가만 받는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자, 그런데 이게 한번 판도가 바뀝니다. 2006년도에 한번 바뀌는데, 자,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뭐 그 당시에 이제 건설교통부 얘기하는데, 당시 국토부에서 자, 표준 정관을, 재건축 아파트와 관련해서 표준 정관을 이제 배포를 하는데, 그 표준 정관에 뭐라고 적혀 있냐? 상가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조건으로 법에는 상가를 건설하지 않으면이라고 돼 있는데, 정관에는 공급을 받지 않으면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상가를 지었는데 상가 소유주가 나는 상가 받기 싫다라고 해버리면, 상가 분양을 포기해버리면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부수적인 이제 요건이 있지만은, 일단 크게 이제 상가 소유주가 상가를 분양받는 걸 포기하면은 아파트 입주권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이제 쉬워지게 되는 거고, 법하고는 사실 이제 반대되는 이제 그런 이제 정관을 배포를 한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분쟁이 한번 붙었는데, 2008년도에 결국 이제 법원에서 공급,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 말이 맞다라고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로 대부분의 이제 소형 상가 가지신 분들이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게 돼버린 거죠. 그렇게 이제 쭉 이제 지내오다가 2년 전입니다. 2022년도에 국토부에서, 이것도 이제 국토부인데, 국토부에서 유권 해석을 하나 이제 발표합니다. 자, 유권 해석을 내놓는데 뭐라고 내놓느냐? 2006년도에 한 정관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받는 걸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자, 건설을 하지 않아야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주장한 거를 사실 이제 전면적으로 뒤집은 건데, 아무튼 이제 법에 따라간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많은 혼란이 생기고, 뭐 그 당시에 진행 중이던 소송 또 있었고 하다 본데, 자, 최종적으로 또 분쟁이 이제 마무리가 얼마 전에 됐습니다. 2024년도 8월 달. 자, 불과 이제 2달 전입니다. 2달 전에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이 유권 해석이 맞고 이 법대로 이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형 상가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았으면은 상가 공급, 상가 분양을 안 받으면은 아파트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고, 조합 전원의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은 상가 건설을 아예 하지 않아야지만 받을 수 있다라는 걸로 이제 바뀌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투자했던 많은 분들이라든지 앞으로 투자 예정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여러 혼란이 이제 발생되었고, 일단 현재로서는 상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파트를 받는 게 좀 많이 힘들어졌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더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시청자분께서 너무 실망하시거나 좀 이제 안 좋은 생각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는 게, 한 가지 이제 희망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이제 뭐냐라면은, 그게 지금부터 이제 여러 재건축 조합들이 이제 머리가 많이 아파질 텐데, 우리가 이제 조합을 설립할 때 흔히들
75%의 동의만 거두면은 조합이 설립된다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수가 동의하면은 조합이 설립된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자, 요것도 맞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단서 조항 붙는 게 있습니다. 75%의 동의를 얻는데 거기다가 추가로 각 동에 50%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 각 동에는 뭐 101동부터 뭐 102동, 103동 아파트 이제 그런 동수도 있겠지만은 상가도 한 개 동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파트 전부가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 소수의 상가 소유주가 과반 이상 동의를 하지 않으면은 조합 설립이 불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 상가 소유주를 설득시키는 요건으로 아파트 분양 받을 수 있게 해줄게라는 이제 그런 이제 당근책을 제시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막혀버리다 보니까 조합에서는 이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어떻게 받을지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시행령이다 보니까 또 법이 또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청자분께서는 좀 너무 이제 좀 다운돼 있지 마시고 나중에 또 바뀔 희망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점도 생각을 좀 해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일단 공급이냐 건설이냐라는 대립이 있다가 결국은 얼마 전에 이제 조합원 100% 동의, 그리고 상가를 짓지 않으면 대신 아파트라는 그 건설 쪽으로 무게가 실려서 당분간은 입주권을 받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합 설립을 위해서 상가 주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더 지켜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또 희망을 가져보라는 말씀까지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다음 문자도 이어갈게요. 2994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옥수동 옥수 하이츠 빌라 30평대 매수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한강 조망 등 입지도 좋고요. 당장 살기에도 좋은 데다가 어쩌면 나중에 재건축 호재까지 노릴 수 있어서 일석이조 같습니다. 옥수 하이츠 미래가치 이 정도면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옥수동도 정말 많은 분들이 살고 싶은 곳 중 한 곳이잖아요. 지금 타이밍에 매수 어떻게 보시나요, 소장님? 네, 옥수하이츠 미래 전망 정말 좋습니다. 자, 일단 여기가 이제 옥수동이고 옥수하이츠 아파트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이 3호선과 경의중앙선 이 바로 맞닿아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자, 이 두 역을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옥수하이츠, 그러니까 옥수동의 이제 입지를 좋게 보시는 분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 교통, 그러니까 업무시설의 접근성을 이제 많이 꼽는데, 자, 제가 아까 3호선하고 경의중앙선을 이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3호선 어디로 가느냐? 위로 가면은 광화문 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가면은 강남을 갑니다. 경의중앙선 어디로 가냐? 조금만 옆으로 가면은 용산을 갑니다. 우리가 흔히 서울의 뭐 3대 업무지구를 꼽으라고 하면은 광화문 업무지구, 강남 업무지구, 그리고 여의도 업무지구를 꼽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용산의 국제 업무지구를 꼽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옥수동, 옥수하이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총 4개, 이제 3대 업무지구에다가 국제 업무지구까지 포함해서 4개의 업무지구 중에서 3개의 큰 대형 업무지구를 이제 지나는 그 중심에 있다라는 이제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업무시설 접근성도 있지만은 주변에 이제 녹지 공간으로 인한 이 생활 환경이 이제 뛰어나다라는 장점도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아파트 인근으로 2개의 큰 공원이 있고, 또 가장 중요한 점이죠. 한강과의 접근성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업무지구의 접근성과 이제 주변의 풍부한 녹지 공간으로 인해서 상당히 입지적으로 뛰어나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시청자분께서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제 말씀 주셨는데, 재건축 제가 봐도 이제 상당히 좋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 가장 뛰어난 점이 한 가지 꼽으라고 하면은, 아이고 많이 넘어갔네요.
자, 가장 이제 뛰어난 점은 이제 한 가지 꼽으라고 하면은 저는 한강 조망이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옥스화이츠 아파트 자체가 땅 모양이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 전체 땅 모양에 비해서 한강에 접해 있는 면적이 넓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뭐 한강 조망, 한강에 붙어 있는 아파트들이 재건축됐을 때 모든 조합원들이 뭐 한강 조망을 받지 못하고 일부만 받고 일부는 뒤쪽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옥스화이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재건축을 이제 한다라고 했을 때 한강에 접해 있는 면적이 전체 땅 면적에 비해서 상당히 넓게 돼 있기 때문에 조합원 전원이 한강 조망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 되었을 때 상당히 큰 가치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옥스화이츠 아파트의 재건축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는데, 뭐 그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은 첫 번째로는 사업성. 자, 사업성이 이제 부족하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사업성이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용적률을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자, 여기가 지금 옥스화이츠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약 한 200, 지금 한 10% 가량 이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용적률이 이제 조금 너무 많이 사용된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성이 부족할 거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 물론 이제 사업성이 많이 뛰어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조금 이제 나을 수 있는 게, 여기가 이제 지금 현재 3종 일반 주거 지역이거든요. 이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현재 허용 용적률이 한 300%까지 사용은 가능합니다. 한 300% 정도 사용 가능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도 아직 여유가 조금 있고, 거기다가 초역세권이다 보니까 역세권 인센티브로 플러스 알파 얻을 수 있고, 만약에 3종에서 뭐 종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준주거 지역으로 한 400% 정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사업성이 부족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커버가 이제 가능하다라고 이제 저는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단점으로 이제 꼽는 부분이 SH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많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옥스화이츠 같은 경우에는 전체 약 한 770세대 정도 이제 되는데, 그 중에 약 한 240세대 정도가 SH에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의 한 30% 정도를 SH에서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그게 이제 재건축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주시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뭐 제가 이제 확언할 수는 없겠지만은, 기본적으로 SH라고 하면은 이 정부 그 당시 정책에 이제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공기관이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정부 정책이 재건축을 좀 장려를 한다라고 하면은 SH에서 반대할 명분 없이 좀 기본적으로 이제 찬성에 따라가기 때문에 요거는 크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자, 근데 문제는 마지막 세 번째인데, 이 옥스화이츠 아파트가 1998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27년 차 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건데, 자, 재건축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30년 이상, 뭐 보통은 35년, 40년 정도는 돼야지 조금 이제 많이 진행이 된대, 아직 30년도 채 안 된 아파트다 보니까 사실 이제 재건축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른 감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청자분께서는 뭐 거주하는 만족도라든지 뭐 업무지구 뭐 또는 시세 차익 이런 부분들을 이제 충분히 이제 염두해 두고 있지만은, 이 연식이 아직 이제 너무 덜 됐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라고 해야지, 뭐 금방 뭐 이제 4, 5년 내에 재건축 되겠지라는 심정으로 투자를 하면은 조금 이제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또 상세하게 이유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당장에 이제 재건축이 좀 급하신 분들이라면은 조금 힘드실 수 있겠지만, 시간적 여유가 많으시다면 이 부분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거든요. 이외에도 다른 이야기까지 모두 참고해 보시고 현명한 판단 내려보시기 바랄게요. 계속해서 다음 문자도 이어갈게요.
8276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모아타운 대상제에 아버지께서 다세대 주택 건물을 통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10세대가 있는데 한 명당 최대 3채까지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버지 명의로 3채, 어머니 명의로 3채, 자식이 이제 2명이 있으니까 각각 2채씩 이렇게 나눠주면은 모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해당 건물 1층에 근생도 하나 있는데 이것도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상가로만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상가는 앞서서 저희가 만났던 그 상담이랑 또 비슷한 내용인지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다 받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아파트. 받으시면 정말 부럽네요. 네. 조금 이제 일부는 이제 맞고 일부는 틀린 부분이 있는데 자, 하나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자, 가장 먼저 이 모아타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여기에 이제 모아타운의 입주권 기준은 앞서 이제 제가 첫 번째 상담에서 드렸던 아파트 상가랑은 좀 다른 게 그거는 도정법에 이제 적용을 받지만은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빈소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적용되는 법이 달라서 약간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상가주택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최대 3채까지 가능합니다. 최대 3채라는 거는 한 채부터 3채까지 가능하다라는 건데, 자, 3채를 다 받으려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권리가 또는 이제 연면적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으니까 아무튼 한 채부터 최대 3채까지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1대1입니다.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은 아파트 한 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다세대 주택 이제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크기가 얼마든 면적이 얼마든 권리가가 얼마든지 간에 1대1, 그러니까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은 아파트 한 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다물권자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자, 이제 한 채당 한 개를 받을 수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10채를 가지고 있다. 그럼 10개를 받을 수 있냐? 그거는 이제 안 된다라는 건데 다물권자라고 이제 그런 분들을 칭하는데 라물권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다세대 주택을 많이 들고 있는다 한들 이것도 최대 3채까지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자, 토지라고 하면은 뭐 흔히 이제 도로 개인 명의로 된 사도라든지 아니면은 나대지. 그러니까 이 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말씀드린 건 토지 같은 경우에는 90제곱미터, 단독으로 90제곱미터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아파트 입주권 받을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상가, 이제 근생이라고 주로 칭하죠. 자, 근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어려울 수가 있는데, 자, 근생의 권리가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평가했을 때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근생의 권리가액이 최소 분양 단위 규모 추산액이라고 이제 주로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해 가지고 나중에 분양될 아파트의 최소 가격, 자, 최소 가격보다 높을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나중에 아파트가 지어지는데 뭐 제일 작은 평형이 뭐 예를 들어서 18평형이라고 가정하고 그게 6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금액보다 높으면은 이제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낮으면은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질문으로 돌아와서 이 시청자분의 아버지께서는 다물권자에 해당이 되겠죠. 10개를 이제 통으로 가지고 계시니까요. 자, 이제 다물권자에 해당이 되고 이 다물권자는 3채까지 밖에 받을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기본인데, 자,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께서 이제 하시려는 거는 총 10채를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3개, 어머니께서 이제 3개 증여를 하고 그다음에 자녀 이제 2개 요렇게 이제 해가지고 총 10개로 이제 불리겠다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인데, 자, 여기서 한 가지가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이 잘 생각하셨는데 이 다물권자는 한 명 개인으로 보는 게 아니고 세대를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과 뭐 자녀 한 분이 이렇게 한 세대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다 불가하고 그래도 이제 세 채까지만 나온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자녀 두 분의 세대 분리는 일단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자, 문제는 어머니인데, 자, 부부 관계에서는 세대 분리를 하더라도 세대가 이제 분리되었다고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혼하지 않는 한 이 부부는 세대 분리가 돼 있다 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이제 보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아무리 증여를 해봐야 아버지랑 이제 같이 합산해서 보기 때문에 요거는 애초에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하면 괜찮냐라고 하면은, 자, 10채를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3채 일단 가지고 남겨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녀 1이 3채 이렇게 이제 보고 남은 한 채는 뭐 다른 친척분들에게 뭐 이제 증여하시거나 또는 이제 싸게 판매하실 거면 하시고, 아니면은 요거는 매도를 하셔가지고 차라리 이제 증여세가 좀 나올 테니까 증여세 내는 데다가 좀 보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근생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근생 같은 경우에는 뭐 면적이 얼마인지 권리가가 얼마인지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제 답변 드리기는 조금 애매한데, 자, 근생 같은 경우에는 권리가 나중에 한번 나오는 거 보시고 어떻게 할지 조금 이제 추가적인 플랜을 세워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답변은 뭐 요 정도로 했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 애매하다 보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이제 유의해야 될 점, 모아타운의 입주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유의해야 될 점은 한 가지만 이제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게 이제 중요하냐? 권리 산정 기준일. 자,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 권리 산정 기준이라고 하면은 보통 재건축, 재개발, 어느 지역에 이제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 단독주택, 뭐 다가구 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걸 쪼개기 시작합니다. 뭐 철거해가지고 다세대 주택을 짓기도 하고, 아무튼 그러면서 이 입주권을 늘리는 이제 그런 행위를 많이 하게 되는데, 또 외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런 이제 물건을 매입할 수도 있는 뭐 신축 주택을 매입하거나 이제 그럴 경우가 이제 유의해야 될 점인데, 자, 모아타운의 권리 산정 기준일, 그러니까 입주권 나오는 요건입니다. 입주권 나오는 요건은 착공일을 이제 기준으로 보는데, 자, 그 말은 뭐냐? 예를 들어서 모아타운이 선정이 되면은 권리 산정 기준일을 뭐 예를 들어서 뭐 10월 30일 요렇게 이제 지정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 10월 30일 이전에 착공 신고가 들어간 매물 같은 경우에는 이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준공이 되었다 하더라도 매입하시면은 뭐 입주권 나오는데 아무 이제 문제가 없고요. 자, 근데 문제는 이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착공이 되어서 나중에 이제 준공이 된 매물 같은 경우에는 매입을 하셨을 때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혹시나 모아타운 뭐 선정지, 권리 산정 기준일까지 발표된 선정지의 신축 주택을 매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셔서 착공일이 언젠지 그리고 권리 산정 기준일이 언젠지 비교하셔서 매입을 하시는 것을 이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 세대 분리를 일단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 채 남는 부분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고민해 보시고, 근생은 이제 권리가액이 아파트 분양 최소 금액보다 높으면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나중에 이제 권리가액을 따져보고 판단을 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아타운 입주권 유의사항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좋은 판단 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상담
상담 맞춰봤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 문자도 열려 있지만 저희 세미나 자리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양재동 인근에서 수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화면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위에 참석하셔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저희 전화, 문자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내일 오후 3시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